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열심히 했죠. 지금 이제 3주 차인가요? 실제로는 그 선거 때문에 휴강이었지만 지금 이제 추가로 3주 차지만 3주 차가 아닌, 그치? 그런 이제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그 녹화 강의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시간에는 교수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계획안 작성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지금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계획안을 작성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부 계정 누리과정부터는 우리는 계획안 안 해, 안 써. 라고 하시는 기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전혀 교육 계획을 잡지 않고 그냥 아이들한테 그날그날 떠오르는 재료를 가지고 놀게만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경력이 낮은 교사일수록 계획안은 꼭 작성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계획안에 기반해서 대집단 수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교육과정, 교육계획안 작성을 위한 기초라는 어떤 특강을 무려 5주 동안 진행을 해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에 듣다 보면 제가 교재가 올해부터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작년까지 제가 썼던 교재인데,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 썼던 교재니까 지난 학기 작년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시간에 녹화를 해놓은 부분이 이렇게 발췌를 했기 때문에 약간 뭔가 시점이, 뭐지? 분명히 교수님이 아기가 지금 4살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어린애기 얘기를 하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둘째도 출산 전이었고. 예, 근데 그런 거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현장 선생님들한테 매우 도움이 많이 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럼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 유치원 교육 과정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의외로 초임 선생님들 중에 이 연계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유치원이 서울시에 있으면 반드시 서울시의 교육의 방향을 따라야 해요. 예.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안양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라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의 방향을 따라야 돼요. 즉 지역의 교육 과정을 따라야 하고 넓은 범주로 봤을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구 개정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쓰고 있죠. 자, 첫 번째 유치원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누리과정 1구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해서 그 다음 지역교육청의 교육의 방향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게 된다. 그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게 담겨져 있는 책자가 있어요. 네,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1년 동안에 하게 될 모든 어떤 교육의 방향, 기조, 원장의 철학, 그리고 일과 운영, 구성, 각각의 모든 것들이 편성이 된 한 권의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책자를 내요. 그것은 뭐 3, 4월 중에 그 교육청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운영계획이라는 명칭을 썼었습니다. 요새는 그냥 유치원 교육과정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치원 교육과정을 읽으셔야 돼요. 학급 담임 선생님들은. 그거 근데 보면 바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 원감님이 혼자 써. 교사들하고 회의 하나도 없이 그냥 혼자 써. 작성하고 그냥 유치원에 비치해놔. 그리고 아무도 안 봐, 1년 동안. 예.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이 당연히 체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방식이 가장 좋아요? 네, 중요한 지역교육청의 어떤 방침을 반영한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3세반 선생님들한테 올해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저희는 1인 1학기 다루기를 하겠습니다. 4세 뭐 할 거예요? 저희는 미술을 좀 특화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7세반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위인을 테마로 잡을 거래요. 유명한 인물들, 위인을 테마로 잡아가지고 그 위인이라는 것이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책자에 들어가겠죠. 7세 교육과정에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유능하신 원감님이나 원장님이 부장선생님이 쫙 작성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꼭 다시 리뷰하셔야 돼요. 학급 담임선생님들은. 그래야 적어도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 유치원은 교육과정이 2시면 종료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 일하네 갑자기 막 3시에 귀가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치원의 교육과정 꼭 숙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급 담임 선생님들도요. 그리고 그 학급 교육과정의 기초에서 연간 교육과 그 계획안을 작성하시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월안, 그다음 주안, 일안, 단위 수업안 이렇게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일과 운영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2022년에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명단을 쫙 보니까 수강생 명단을 보니까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도 물론 일부 계시지만 대다수는 초임이거나 방과후 과정 교사를 하고 있는 저경력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유치원의 일과 운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장 5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네, 5강 동안, 5주 동안 녹화 강의를 다 요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누리과정에 기초한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어쨌든 제가 선배잖아요. 그쵸? 교수자가 소개하는 꿀팁 아닌 꿀팁 해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예,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재 부록의 놀이중심 교수 실천을 위한 기초 다지기 페이지를 펴볼게요. 네, 제일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하나. 교육계획안은 왜 쓰는가? 자, 셀프 체크예요. 나의 교육계획안 작성 평점을 준다면 별 5개 중에 몇 점을 줄 것인지 한번 그냥 딱 생각을 해보세요. 주어진 빈 교육계획안 틀에 자유주제로 단위활동 계획안을 작성해보고 나의 교육계획안 작성 능력은 몇 점인지 평가해보세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 교육계획안 되게 잘 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 양식의 계획안을 보면 숨이 좀 막혀와요. 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보니까 막 너무나 편안하신가요? 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활동 유형과 활동 형태의 차이 아시나요? 활동 유형과 활동 형태의 차이. 네, 활동 유형이 바로 대소집단 활동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활동 형태는 대소집단 활동 그리고 집단 크기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셔도 제가 말로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활동 유형이라는 건 대소집단 활동의 유형, 즉 이야기 나누기냐, 동화 동시냐, 미술 활동이냐, 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활동 형태를 작성하는 형태는 이래요. 대집단, 네,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 대집단. 대집단, 중집단, 소집단. 근데 저희가 중집단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죠. 네. 방금 제가 왜 렉이 걸렸냐면 원래 이걸 지금 설명을 할 때 이걸 2개를 분리해서 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간혹 어떤 계획안 양식은 활동 유형 및 형태 혹은 활동 형태 및 유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 혹은 이야기 나누기 대집단 이렇게 쓰죠. 근데 일반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활동 형태 및 활동 유형. 네. 자, 그리고 대상 연령, 뭐 생활 주제, 활동명, 활동 목표, 누리과정 관련 요소, 활동 자료,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틀리고 주변 사람들, 뭐 주변 동료 선생님 혹은 장학사님, 뭐 혹은 대학에서 교수님들한테 제일 많이 지적을 받는 게 아마도 이 활동 목표 부분과 그리고 도입, 전개, 마무리상의 어떤 내용일 거예요. 도입은 아마 거의 지적받진 않으실 것 같고 이 전개 부분이 조금 네 많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빈 계획안 양식을 쓰면 몇 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저는요? 저는 5점이죠, 당연히. 네. 넘어갈게요.
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까요? 어떤 점이 수월했을까요? 자, 현장 강의면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주제와 소주제와 활동 유형을 제시하고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원격 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넘어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문서를 지향하고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을 좀 막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고 너무나 과도하게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만의 어떤 양식, 자기만의 형태를 취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교육계획안 왜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하나, 교육계획은 수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둘, 자율적이고 융통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셋, 교육계획은 수업의 오류나 실패 확률을 줄여준다. 넷, 교육계획은 교사가 체계적인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 다섯, 교육계획안은 교육과정 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계획안을 작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알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봅시다. 첫째는 유치원의 일과 운영이에요. 유치원의 일과 운영. 자, 유치원의 일과 운영. 각 기관마다 일과 운영 시간이나 뭐 어떤 문화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어떤 데는 9시까지 가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8시 반까지, 그리고 어떤 데는 막 7시에도 아이들을 받아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준수해야겠죠. 우리나라 유치원 일과 운영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운영 관련 규정은 유아교육법에 어린이집 관련 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조금 수정할게요. 4, 5시간이죠. 네. 4시간에서 5시간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왜 유치원비 환불 안 해주냐 이거예요. 3월 한 달 통으로 안 갔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180일만 유치원에 가면 교육비를 다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비는 원래 180일을 기준으로 1년치를 납부하는 건데 1년치를 월납으로 이제 쪼개서 납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월 한 달을 안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을 제외하고 4월부터 2월까지 계산해도 180일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불해줄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유치원들은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유치원은 연간 180일 기준으로 운영하며 방학 등 휴일은 학부모,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합니다. 근데 이 법적인 기준을 잘 모르고 막 컴플레인 거시는 학부모님들 또 있어요. 지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유치원을 못 가게 됐다. 근데 제가 그 담임했을 때 실제로 어떤 한 엄마가 이랬어요, 저한테. 선생님, 아무리 그때가 뭐였지 태풍이었나 뭐 그것 때문에 갑자기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를 어디다 맡기나요? 엄청 따지시는데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 엄마가. 그리고 그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갔기 때문에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죄송합니다 얘기만 하고 끝냈는데 이제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선생님 유치원 법적인 수업 일수가 며칠입니까? 이러시면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초임 때. 알고 보니까 180일인데 실제로 유치원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수업 일수는 무려 235일 전후예요. 무려 법적인 것과 며칠이 차이가 나죠? 네, 엄청 꽤 차이가 나죠. 그쵸? 한 50일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50여일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설사 뭐 235일 중에서 하루 이틀 정도 뭔가 이렇게 뭐 휴업을 한다든지 뭐 개원기념일이라서 쉰다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재난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날 당일날 아침에 휴업을 결정하고 그것을 통보했다? 예,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네, 법적으로는. 유치원의 하루 운영 시간은 뭐 3, 5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4, 5시간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그리고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방과 후 과정 같은 경우에 오후 1시부터 계산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4시, 5시 중에 5시에 귀가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학부모가 동의할 경우에는 4시에 하원해도 된다라고 동의서를 받으면 그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좀 가능합니다. 자, 왜 이렇게 수업 일수 준수가 중요하냐? 유아 학비 지원금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행정적인 사항, 교사로서 알아야 되는 것들, 나중에 현장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임용 가능한 교사의 근로시간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건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누리과정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계속 3, 5시간이라고 나왔는데 1, 4, 5시간 보통은 9시에서 1시, 10시에서 2시 요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과 후 과정은 1시에서 5시 전후다. 요 사이에 특성화 같은 거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치원의 일과 운영 시간표를 보면요. 등원 및 인사 9시까지 하고 그리고 자유선택 활동 한 1시간 정도 넣어주었네요. 그리고 본 수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뭐 물론 자유선택 놀이 시간도 본 수업으로 포함을 시키기는 하지만 기존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뭐예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죠.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단순히 어떤 대집단 토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인사 그리고 어떤 그 아이들의 그날의 관심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20분 정도 편성을 하고 있죠. 네, 오전 간식 있고 뭐 대소 집단 활동 1 그리고 실외 활동.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실외 활동. 실외 바깥 놀이 그리고 혹은 대근육 활동 강당에서 진행하는 거 이런 거 반드시 1일 1시간 이상 확보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위생적인 거 점심 및 양치 그리고 대소집단 활동 2 인사 및 귀가지도. 자, 여기 이게 몇 세 연령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소집단 활동이 총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네, 3개의 대소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계획안을 작성하실 때 적어도 3개의 단위활동 계획안은 작성하실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자, 꼭 기억하세요. 일과 운영의 원칙. 지금 밖에서 저희 아기가 엄청 울고 있어요. 엄마를 찾나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가서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과 운영의 원칙. 첫 번째, 유아 주도의 활동과 교사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유아 주도의 활동과 교사 주도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또 하나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에 놀이와 학습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요거는 조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어폐가 있죠. 왜요? 학습과 놀이는 어때요? 동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이건 그닥 지금 교육과정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정적인 놀이와 동적인 놀이 그리고 하루에 반드시 지식, 기능, 태도라고 누리과정에 나와 있죠. 지식, 기술, 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전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 요구를 맞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찰 그리고 평가 학부모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 일과 운영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이에요.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 그래서 그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냥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유아 교수학습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교육 계획안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과교육 개념 이해. 교과교육 개념 이해. 네, 방금 저희 아들이 너무 엄마를 찾아서 울어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교과교육 개념 이해 보시면 선생님께서는 진짜 이게 제가 쓴 책이니까 저의 질문이에요. 되게 많은 선생님이 언어 활동과 언어 교육과 언어 영역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언어 영역은 확실히 아세요. 왜? 자유선택 놀이 영역. 그쵸? 자유선택 놀이 영역. 그러면 언어 활동하고 언어 교육은요? 자, 언어 활동이라는 말이 있나요, 일단? 언어 활동. 들어보셨어요? 저는 언어 활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반 활동지 같은 거 있죠. 뭐 NI라든지 활동지 같은 거. 그런 것만 좀 떠오르고 언어 활동이 딱히 탁 떠오르진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언어 활동이라는 용어 대신에 아주 좋은 용어가 있어요. 이야기,
나누기, 그리고 동화, 감상, 그리고 뭐 동시, 동극, 뭐 기타 등등 의사소통 영역과 혹은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를 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 활동이라는 거는 딱히 별도의 우리가 대소집단 활동 유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활동 계획 안에 만약에 활동 유형이 언어 돼 있으면 그거는 그 유치원의 특색 사업이거나 좀 특별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교과목을 예를 들면 언어 교육, 수학 교육, 과학 교육 등등 이수하고 막 유치원 현장에 나간 선생님들은 교과교육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혼란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 이야기 나누기, 동시, 동극 등은 각각의 활동으로 유아 언어교육의 범주에 포함된 대소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언어 영역은 자유선택 놀이시 유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언어 활동을 위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같이 봐주시고 요거에 대한 개념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론 모든 활동 유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 교과를 배울 땐 이렇게 배우죠. 네. 유아 동작교육, 유아 언어교육, 문학교육, 사회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과학교육, 수학교육.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회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사회활동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쵸? 사회활동 대신에 뭐 어떤 문제 상황,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든지, 게임을 해본다든지, 뭐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식으로 게임 활동을 전개한다든지, 현장학습, 기타 등등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혼재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인데 첫째 대소집단 활동, 둘째 자유선택놀이 활동, 셋째 바깥놀이, 4번 기타 활동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활동 유형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딱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활동 유형. 자, 요거 보시면 유아 동작 교육에는 음악, 신체, 게임, 언어 교육에는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시, 동극 활동, 문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동화, 동시, 동극 활동, 이야기 나누기 활동. 자, 여기 보시면 안 적힌 게 있어요. 유아 수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리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는데 자, 아이들에게 숫자 1부터 10까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정답을 말해버렸어요. 네, 이야기 나누기가 그 내용이 수에 대한 것이라면 네, 수학과 관련된 수학 교과와 관련된 대소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선생님이 찾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같이 한번 이 대화를 나눠볼까 해요. 그게 바로 과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죠. 이해되시나요? 네. 모든 교과에 이야기 나누기는 다 가능하긴 해요. 그쵸? 그것처럼 이 교과의 개념과 대소집단 활동 유형의 개념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같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 대소집단 활동의 유형, 실내 자유선택 활동의 유형, 바깥놀이 유형, 기타 활동 유형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 오늘로 개학 연기가 4월 6일까지로 연장된다고 전국의 초중고 같은 경우는 유초중고는 근데 대학은 사실 아직 확답이 안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3주차도 원격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3주차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교육 계획안의 유형부터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원격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클래스 과제방에 온라인 학습 활동 올려놓았으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네, 저는 어떤 사물을 의인화해서 편지를 썼느냐? 네, 저의 샘플 예시도 같이 올려놓았어요.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흥미로운 어떤
흥미로운 수업을 하는 팁 중에 하나가 사물의 전체 혹은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의인화시킨 사물의 어떤 특정한 부분입니다. 아마 집에 이거 쓰시고 계신 분들은 단번에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고요. 저게 도대체 뭐지? 알쏭달쏭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이클래스 과제방의 온라인 학습 활동, 제가 쓴 편지의 예시를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그 이클래스 과제방에 막 제가 문구를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 편지를 썼는데 저장을 하려고 딱 눌렀더니 무려 3,000자가 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00자가 넘으면 이 클래스 거기다가 첨부 파일로 따로 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찮겠지만 클릭 한 번 더 해가지고 한글 파일 열어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편지 쓴 게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뭐 특정 사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 전 약간 컴플레인, 애증? 약간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근데 고마움을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뭔가 바라는 점?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옛 남친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소중한 어떤 애완동물과 관련된 그런 어떤 물건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 편지를 쓰시면 좋은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예, 무조건 창의성은요, 즉각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하니까 삶을 의인화시켜서 편지 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서 녹화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